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갭투자자의 피해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전세를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세금을 어떤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며 또 그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면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이 100조를 넘었대요. 즉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늘었겠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전세가 자체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사가 있냐면요, 지방 큰손들이 다시 서울 갭투자에 나섰고, 남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갭투자 비율이 전체 거래의 80%에 달하는 정도로 지금 또 다시 갭투자가 기승을 부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빌라촌에 전세값보다 매매가가 싸져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집주인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키려면 지금 내가 들어가는 집이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전세값을 어느 정도 보존해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눈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전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갭투자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갭투자는 다 아시다시피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그 갭을 이용해서 집을 여러 채 사는 거를 갭투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채를 매집한 후에 집값이 올라가면 그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금이 1억이 있으면 1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가가 8천 정도 되고 매매가가 1억이라면 2천만 원 정도만 갭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해서 5채를 구입하는 형태로 여러 채를 구입을 한 후에 이 시세가 올라가면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이게 갭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법인의 형태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가급적 법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를 안 들어가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투자 카페에 가면 집을 여러 채 매집을 해서 갭 투자를 하라고 막 하면서 절세 방법이나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즉 여러 채를 구입하고 이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자들은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셋집을 구하는데 그 전세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런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런 집은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법인 소유의 주택을 피해야 되느냐 하면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여러 주택을 매입했다 했잖아요. 즉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을 다 투자해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형태예요.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이런 주택들을 처분해야 돌려줄 수 있는 거죠. 즉 상환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또는 세금 같은 게 체납이 되거나 다른 채무 관계들로 인해서 내가 들어가고 난 후에 가압류 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인 소유의 주택을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전세금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아파트의 경우와 빌라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많이 가격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수준이나 매매가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가격이 급등기를 거쳐 이제 하락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점에 이 전세금이 안전하다고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들어가는 금액이 추후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회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잠실동 트리지움 아파트 예를 들면 예전에 갭은 전세가율이 76% 수준이었어요. 갭이 얼마 안 났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매매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전세가율이 55%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가를 쭉 살펴보면 그 당시에 갭이 최하였던 시점 이하로 전세를 구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갭이 그거보다도 더 적었던 경우도 많아요. 막 1, 2천만 원 차이였던 지역들을 보면 지금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많이 벌어져서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 갭이 가장 적었던 시점에 매매가를 확인을 하셔서 그 매매가 이하로 전셋집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전셋집은 언제든 내가 집을 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최악의 경우는 내가 그 집을 매입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전셋집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가율과 매매가를 고려해서 그 금액 안쪽으로 전세를 구하시되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이사를 통해서 점유, 실거주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런 의도로 이 집을 구한 게 아니라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주는 보험에 가입을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빌라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는 새 거고 상위에는 그렇지만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깨끗하고 막 이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 빌라의 가격은 아파트처럼 꼭 오픈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전세를 얻으셔야 돼요. 신축 빌라의 분양가만 믿고 전세를 얻는 경우에 실제 나중에 이게 경매가 들어가거나 실제로 거래가 안 돼서 전세금 이하로 매매가 된다든가 해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신축 분양하는 빌라의 경우에는 신축 건설 자금이라든가 토지 매입 대금 등을 다 대출을 이용해서 보통 짓기 때문에 대출금을 최대한 받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통해서 웬만큼 다 보존을 받아요. 전세금과 대출 등으로 이미 투입 비용 플러스 이윤을 다 회수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언제든 이걸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특히 이 금액이 내 전세금이 적정한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내가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지역을 검색을 해서 그 지역의 빌라들의 실거래가를 확인해 봅니다. 그 실거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송파구 삼전동에 빌라를 확인해 보려면 여기 딱 찍어보면 되게 많이 있죠? 이 중에서 한 홀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 열람을 다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면적과 거래가를 확인을 합니다. 매매가도 확인을 하고 전세가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내가 얻으려는 금액과 비교해서 적정 수준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작업은 빌라 전세나 매매가 부동산 시세 사이트나 인근 부동산에 방문을 하셔서 실제 호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와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탐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에서 다세대 같은 경우는 다 공시가격이 나오거든요. 준공이 난 경우에는. 그래서 그 공동주택 가격 이하로 전세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안하다. 나는 어떠한 경우 경매를 받아서 이 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보험을 가입을 해서 내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택들을 보면 생긴 형태는 거의 유사해요. 근데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전세를 얻으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고시원, 이런 거, 다중주택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힘든 소송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건축물 대장상에 한 개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개호로 쪼개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경매 처분에 들어갔을 때 한 호에 대해서 경락이 되면 그 호에 전입되어 있는 다른 세대들과 동등한 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내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보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의 호수와 현황이 동일한 경우에 주택을 임차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또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는 난방이라든가 취사 그리고 위생시설들이 온전히 갖추어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 결과 이게 주택임이 인정이 될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런 주택을 안 얻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또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에 다가구 주택은 전체적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통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저당권의 금액에다가 지금 현재 전입되어 있는 세대의 전세 보증금 등을 고려를 해서 내 금액이 온전히 보존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도 불안한 경우에는 꼭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최악의 경우 이게 경매가 되거나 또 법적인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약 시에 취해야 되는 거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실제 내가 계약하려는 소유자가 동일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토지 별도 등기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가압류 등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게 없는 집을 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리고 집주인이 세금 체납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납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봐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또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다 온전히 첨부했는지 하고 그리고 실제 주인과 통화 내역을 녹취를 해서 이게 이 사람이 대리인이 맞고 이 대리인한테 위임한 내역을 확인을 받으시고 그 내용을 녹취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를 통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내가 더 이상 살 의사가 없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가 소재기 등을 통해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심적으로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증될 수 있는지를 먼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주택을 임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